버지니아 울프 회고록 지난날의 스케치. 이틀 전 정확히 1939년 4월 16일 일요일에 바네사가 말했다. 너가 회고록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너무 늙어서 쓰지 못할 거야. 85살이 되어서 다 잊어버리고 말 테니까. 저 딱한 레이디 스트레치를 봐. 마침 로저의 전기를 쓰다가 넌더리가 난 참이라서 2, 3일간 회고록을 구상하며 오전 시간을 보낼까 한다. 그런데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선 내가 기억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두 번째로 회고록 집필 방식은 무수하다는 점이다. 회고록을 많이 읽어 보았으므로 나는 많은 방식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하려면 고작 2, 3일밖에 낼 수 없는 시간을 다 써야 한다. 그러니 시간을 들여 집필 방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지리라 믿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면서 첫 번째 기억부터 스케치하겠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검은 바탕 위의 붉은 꽃과 자주색 꽃이다. 어머니의 드레스였다. 어머니는 기차나 마차에 앉아있고 나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드레스의 꽃들이 바로 코에 닿을 정도였다. 지금도 검은 바탕 위의 자주색, 붉은색, 푸른색이 선이 떠오른다. 어쩌면 세인트 아이브스에 가는 길이었을 게다. 기울어진 빗줄기로 보아서 저녁이었으므로 런던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세인트 아이브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문학적으로 편리하다. 그래야 가장 오랜 기억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기억으로 이어지고, 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억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다면, 인생이 우리가 계속 채워가는 그릇이라면, 그렇다면 내 그릇은 의심할 바 없이 이 기억 위에 서 있다. 그것은 잠이 들락말락한 상태에서 세인트 아이브스의 아이방 침대에 누워 파도가 하나둘 부서지며 해변에 밀려오고, 노란 블라인드 뒤에서 하나둘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다. 바람이 블라인드를 휘날리며 바닥의 작은 도토리를 끌어가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다. 가만히 누워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빛을 보며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더없이 순수한 황홀함을 느낀 기억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였을까? 아델라인 버지니아 스티븐은 레슬리 스티븐과 줄리아 프린셉 스티븐의 둘째 딸로 1882년 1월 25일에 태어났다. 유명인사와 무명인이 포함된 수많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나는 친인척이 많은 집안에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유복한 부모님 슬하에 태어났다. 대화를 즐기고 학식이 있으며 서신 교환과 방문을 좋아하고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19세기 말의 사회 집단에서 태어났으므로 내가 굳이 노력을 들인다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숙부와 숙모, 사촌들과 친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외적 환경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내가 세인트 아이브스의 아이방에서 느낀 감정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타인들과 다른 정도나 다른지도 모른다. 회고록 작가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난제는 이 점이다. 자신을 진실하게 묘사하려면 비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내가 영리한지 어리석은지, 잘생겼는지 보기 흉한지, 열정적인지 냉정한지, 내 재능이나 결함을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또래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든 경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애 최초의 이 인상, 파도와 블라인드에 끌린 도토리의 기억, 때로 내가 마음속으로 묘사했듯이 포도 알갱이 속에 누워 반투명한 노란 막 너머로 바라본 듯한 느낌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데는 물론 한 가지 외적 이유가 있다. 우리가 1년 대부분을 런던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아이방이 바뀌면 큰 변화였다. 또 긴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흥분하기 마련이었다. 어둠과 빛의 수선을 치며 잠자리에 든 기억이 난다. 아이방을 찬찬히 떠올려 보면 그 방에는 발코니가 딸려 있고 칸막이가 있었지만 부모님의 침실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흰 가운을 걸치고 발코니로 나오곤 했다. 담벼락 위에 자라는 시계꽃에서 자줏빛 줄무늬가 진 큼직한 별 모양의 꽃들이 피었다. 큰 녹색 꽃봉오리는 비어있기는 했고 차있기도 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 이른 아침을 생각하면 하늘 높이서 내려오는 까마귀의 까악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탄력적이고 끈적끈적한 공기를 통해 내려오는 것 같다. 공기에 감싸인 소리는 날카롭거나 또렷하지 않다. 탤런드 하우스 위에 감도는 공기가 소리를 사로잡아 끈적끈적한 푸른 베일에 가둔 듯 소리가 천천히 내려온다. 까마귀 울음소리는 하나둘 부서지고 철썩이며 밀려났다가 다시 모이는 파도소리와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에 빠진 상태로 거기 누워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황홀을 들이마신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기억은 훨씬 활기가 넘친다. 아주 감각적인 기억이다. 더 나중에 새겨진 이 기억은 지금도 내 마음을 데운다. 모든 과일이 무르익고 벌들이 윙윙거리고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갖가지 향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듯이 만물이 일체를 이루어 지금도 나를 멈추듯이 그때도 바닷가로 내려가던 내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위쪽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벌들이 윙윙거리고 붉고 노란 사과들이 매달려 있었고 분홍색 꽃도 피어 있고 회색과 은색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윙윙 소리와 콧노래, 냄새, 이 모든 것이 세포막을 관능적으로 짓누르는 듯했다. 이처럼 완벽한 기쁨의 환희가 내 주위에서 넘실거리도록 나는 걸음을 멈추고 냄새를 맡고 바라보았다. 그것은 황홀경이라기보다는 환희였다. 때로 나는 오늘 아침에 떠올린 기억보다 완벽하게 세인트 아이브스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그곳에서 바라보는 듯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과거란 우리 뒤편에 들어선 가로수 길이고 수많은 장면과 감정이 엮인 긴 리본이다. 저기 가로수 길의 맨 끝에는 여전히 정원과 아이방이 있다. 강렬한 감정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고 나는 느낀다. 그것에 다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출발 전부터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강렬한 기억은 매우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은 거의 없고 감각을 의식할 뿐이다. 나는 황홀감, 환희의 감정이 담긴 그릇일 뿐이다. 어쩌면 아이들의 기억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강렬할지 모른다. 나이가 들면 감정에 많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서 더욱 복잡해지고 그리하여 강렬함이 줄어든다. 적어도 강렬함은 줄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립성과 완벽함이 줄어든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이런 설명 덕분에 큰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무뎌지는 것 같다. 그것이 옳을 것이다. 아직도 나는 갑자기 충격을 받는 특이한 습성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충격을 늘 환영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놀라고 나면 곧바로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나를 작가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충격을 받으면 내 경우에는 당장 그것을 설명하려는 욕구가 일어난다고 과감하게 설명해 본다.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어렸을 적에 생각했듯이 일상생활의 목화솜 뒤에 숨어있던 적의 습격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차원의 계시이거나 계시가 될 수 있는 일들이었다. 현상 이면에 존재할 어떤 실체의 증거다. 나는 그것을 말로 옮김으로써 실제로 만든다. 그저 말로 옮김으로써 완전하게 만든다. 이 완전함은 그것이 내게 상처를 줄 힘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말로 옮김으로써 고통을 없앨 수 있으므로 나는 단절된 부분들을 결합하면서 큰 기쁨을 얻는다.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일 터다. 그것은 글을 쓰면서 내가 무언가의 속성을 발견하고 어떤 장면을 제대로 살려내고 어떤 인물들을 결합할 때 느끼는 환이다. 이른바 여기서 나의 철학이랄까 어떻든 한결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목화솜 뒤에 어떤 패턴이 숨어 있고 우리, 즉 모든 인간은 그 패턴에 연결되어 있으며 온 세계는 한편의 예술 작품이고 우리는 그 예술 작품의 일부라는 생각이다. 햄릿이나 베토벤 사중주는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이 방대한 덩어리에 관한 진실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도 베토벤도 없다. 분명 확실히 신은 없다. 우리는 단어이고 음악이고 물이다. 충격을 받을 때 나는 이것을 볼 수 있다.